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유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연극과 문화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개요를 하고 그리스 연극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죠? 저는 영어영문학과에서 드라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요, 현대 영미 드라마, 그리고 영국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그리고 오늘 수업하는 그 코스와 관련이 있는 연극과 정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강의는요, 밑에 나와 있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강의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의는요, 서양 연극사를 통해서 연극과 사회,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코스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양 연극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21세기까지, 현대까지 시대별로 나누어서 시대별 대표 작가와 작품, 그리고 시대 배경, 그리고 연극적 환경, 극장 및 무대 구조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코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요, 연극은 작품이 제작되고 공연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연극적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시대적 가치, 관습, 철학, 그리고 기본적 가설 등 필연적으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구체적인 사회적 산물이며 동시에 능동적으로 문화를 창조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사회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스를 통해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이 코스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각 시대 및 그리고 사회에서 특정한 연극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고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각 시대별 대표적 공연에서 발췌한 주요 장면 및 각종 시청각 자료들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입니다. 사실상 그 밑에 있는 네 권의 참고 문헌은 모두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스는 교수가 준비한 PPT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문헌들은 참고용이고 꼭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밑에서 세계 연극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제가 준비한 PPT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명료한 책이기 때문에 세계 연극 역사에 대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스카 G. 브로켓은 연극사의 측면에서 상당히 훌륭한 석학입니다. 연극의 역사 1권과 2권도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주차 학습 내용 5개를 우선 말씀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극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요. 연극이 다른 장르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극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연극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짚은 다음에 연극의 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고전시대 연극, 오늘 다 마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코러스의 역할까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자, 연극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이라고 하는 용어의 유래는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테아트론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영어의 theater라고 하는 용어와 상당히 유사하죠.
이 테아트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리스 시대 때 관객석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테아트론은 바라보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또 연극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드라마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행동하다를 의미하는 드로메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ater라고 하는 단어와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같이 염두에 둔다면 연극의 정의가 도출이 되죠. 테아트론이라고 하는 바라보는 장소, 그리고 드라마라고 하는 행동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같이 묶어서 본다면 아래와 같은 연극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무대에서 행동하는 것, 연기, 배우들의 연기겠죠. 그것을 관객들이 바라보는 예술. 아주 간단하지만 연극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을 나타낸 좋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죠. 이쪽에 있는 사진은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16세기, 17세기 들어가서 영국 르네상스 드라마를 공부할 때 우리가 꼭 참조해야 될 주요한 극장인데요.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현대적으로 개축한 그런 극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연극의 기본적인 개념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객들이 있죠? 관객들이 이렇게 쭉 무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무대 위에는 그렇죠? 지금 이와 같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대에서 행동하는 연기를 관객들이 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극의 가장 짧지만 명료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화의 개념도 조금 필요합니다. 문화의 개념은요, 컬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작, 밭을 가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기원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비옥하게 하는 작업이라는 의미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 활동의 과정과 그 활동으로 인한 총체적 결과물을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문화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속 예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농담, 유머, 그리고 관습, 그렇죠? 그리고 옷, 그렇죠? 언어까지, 그렇죠? 이것이 모두 다 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든 보이지 않는 결과물이든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생활 양식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상징 체제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문화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연극과 사회, 문화와의 관계가 이제 웬만큼 나오겠죠. 연극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술이 그랬듯이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의 문화, 사회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연극은 작품이 제작된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특정 시대의 태도와 문화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극과 문화와의 관계는요,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연극과 문화 수업에서는 연극의 역사를 통해서 연극과 문화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극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얘기를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대의 연극 고찰을 통해서 연극과 사회,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거다라는 얘기죠. 연극이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연극의 역사, 연극사는 사회의 가치와 신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극은 구체적인 사회적 사물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문화적 창조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History of Theater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중세 Media of Play, 중세 드라마에서 또 영국 르네상스 셰익스피어 얼굴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그리스 시대 때
헬레니즘 시대 때 그 극장의 잔해물이죠. 이렇게 그리스 시대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역사를 통해서 연극과 문화와의 관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연극사를 공부하는 이유와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연극의 기원부터 현대의 실험극까지 연극사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각 시대에 고유한 정치, 사회, 문화적 배경, 맥락을 쭉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밑에 보이는 것처럼 사회와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문화를 절대주의적인 시각이 아니라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에 비해서 우월하고 절대적이라는 시각을 오히려 배제하고 문화 상대주의적 시각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요, 그리고 이 코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작품의 형식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선입견을 버리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선입견은요, 고대 드라마보다 중세 드라마, 그리고 근대 드라마, 그리고 최근의 드라마가 더 세련됐고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인데요. 사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가 현대 우리 드라마에게 미치고 있는 상당한 영향 같은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면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공연을 우리가 바라보는 경험의 세 가지 주요 배경인데요. 그 중에 두 개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공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이 쓰여지거나 제작된 사회, 정치, 철학적 세계에 대한 이해. 매 시대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중세 쭉 이어가는 시대를 통해서 특정 작품이 제작된 사회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작품과 작가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의 극작가라든지 혹은 르네상스 유명한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라든지 이런 극작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왜 그런 극작가들이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관객의 일원이 되어서 극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 시대를 여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추억,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가치 같은 것이 바로 이런 특정한 작품, 그리고 시대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연극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연극이 다른 장르와 차이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소설과의 차이점 같은 걸 생각하면 아마 명확히 연극만의 특성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우라고 지칭하는 공연자가 있죠. 연극에는요. 그리고 그들은 역을 수행합니다. 그들 자신이 아닌 등장인물들을 구현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예술작품, 그리고 특히 서사가 있는 작품의 경우에는 이야기로서의 의미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예를 들어서 소설 같은 경우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인칭으로 진행되는 반면에 연극은 배우가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1인칭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그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극은 덧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ephemeral이라고 하는 단어죠. 일시적인, 순간적인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배우들이 공연을 위해서 모인 살아있는 관객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작품이 공연되고 있다고 해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공연되는 그런 것이 모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극은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그런 그 장르와는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연극은 즉각적입니다. immediate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현재에만 존재하죠. 배우와 관객은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장에 가서
한 공연을 보는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관객으로서 배우들을 처음 대면하게 되고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여러분이 봤던 것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반복, 기계적인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영화와의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연극은 협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이라는 얘기죠. 다수의 개인, 시각 예술가, 배우, 무용수, 연주자들이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에서 함께하는 모든 노력이 같이 뭉쳐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내는 그런 협업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 연극의 요소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극의 요소는요, 하나의 극이 성립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극의 3대 기본 요소 정도는 꼭 알고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요.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요. 3대 기본 요소는 공간, 연기 공간이죠. 우리가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 배우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관객,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는 연극에서 아주 필수 불가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극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시각적 요소, 무대 장치, 특수 효과, 배경, 조명, 의상 같은 것들, 연극 공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텍스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극작가가 쓴 작품, 각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어야겠죠? 인간과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이야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룬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 그리고 삶의 조건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연극적 구조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말로 형식입니다. 특정한 주제를 담아내는 그릇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연극적 구조, 형식입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희극 혹은 비극, 희비극이라고 하는 특정한 구조적 옵션을 선택을 해서 특정한 주제를 거기다 담아서 진행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극작가의 몫입니다. 각 요소들 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중요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또 최고의 효과를 산출해내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그런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연출자입니다. 연출의 중요성도 바로 연극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구입니다. 연극은요, 사회라고 하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사회적 이벤트죠.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와 연극은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회 전통, 그리고 사회적 구조, 그리고 특정한 시대, 문화의 대중들이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라는 대중적 기호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사회 문화적인 요구 사항들이고요. 이런 것이 연극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공간은요, playing space라고, 여러분 사진부터 말씀드리면은, 자,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사진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 시대의 어떤 그 극장 같은 것을 극장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외 실외 극장이죠. 여기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말씀 이제 무대 공간이 되는 거죠. 연기 공간입니다. 연기 공간이고 관객석이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죠. 따라서 이 연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객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정 공간 안에서 공연자와 관객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크기, 그리고 이제 이 무대 공간이죠. 이 무대 공간은 사실상 그 형태, 크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간의 형태와 크기는요,
공간을 둘러싼 관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당시에 다양한 사고방식, 문화적 의미들 이런 것들과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관객의 위치, 관객이 어디에서 관람하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관객석의 재질, 용도 같은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 모두 다 연기 공간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고요. 우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각 시대별로 어떤 다른 연기 공간이 만들어졌고 그 문화적 함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관객입니다. 특정 시대 관객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성별적 구성.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객은 그냥 특정한 그냥 구름 잡듯이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위와 계급과 문화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관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그 시대의 문화적 어떤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 인종, 경제적인 이유로 극장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질문. 왜냐하면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어떤 상황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관객들은 왜 극장에 모이는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요, 우리 관객에 대한 포커스를 이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 의식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자, 배우죠. 본질적 요소는요, 사실 관객과 공연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무대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아까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다면 관객과 공연자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배우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배우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회 경제적 지위는 어떠했느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배우들의 사회적 지위와 중세 시대 때의 배우들의 지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 현대의 배우들의 사회적인 위상 같은 것도 분명히 달라졌죠. 그렇죠? 한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배우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 배우와 사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정 시대를 풍미했던 연기 양식은 어떠했는가?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시각적 요소입니다. 아마 그림 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무대, 아까 얘기한 무대 공간이 있죠? 관객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그렇죠? 건물, 나중에 구체적인 이제 명칭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무대 건물이라고 일단 합시다. 무대 건물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 공간 같은 데서 어떤 그림 같은 것이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런 장치를 통해서 무대로 이제 관객들이 일종의 와이어 같은 것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것이 모두 다 무대 배경 장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연극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조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의상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그 무대 배경 장치에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누가 이런 것을 디자인하고 담당을 했는지 같은 것들 우리가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네, 연극의 요소 중에 또 중요한 요소는요,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극작가나 드라마 작가에 의해서 쓰인 한 편의 연극인데요. 극작가나 드라마 작가가 실질적으로 쓴 연극뿐만 아니라 공동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텍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나 연출가가 극작가의 대본을 연출하는 과정 혹은 공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따라서
그 원래 처음 극본이 수정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공동의 대본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는요, 즉흥 연기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강의 대본을 줄기로 해서 주로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연기를 하는 이런 즉흥 연기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런 즉흥 연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텍스트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대본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주제는 무엇인가? 등등의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연출 얘기를 잠깐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출가죠. 물론 초기에는 연출가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배우 중에 고참이 맞거나 아니면은 돌아가면서 배우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연출가는 상대적으로 연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나중에 나오게 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이 하는 역할들을 각 시대별로 본다면 다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죠. 그렇죠? 뭐 심지어는 공연 작품을 위한 리허설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누가 리허설 책임을 맡았는지, 그렇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재정은 누가 책임졌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연극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그 다양한 연극적 요소 같은 것이요, 각 시대별로 어떤 것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덜 강조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 배우, 관객, 시각적 효과, 관객과의 소통 등 여러 연극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 덜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스를 통해서 각 시대와 각 문화권의 연극 형태가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연극 요소 중에 무엇을 중요시한 것인지를 중요시해서 나온 결과인지를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요, 폴란드의 연출가 그로토프스키가 1960년대에 제창했던 가난한 연극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의미는요, 푸어죠. 왜 가난하냐면 이 그로토프스키는 연극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요, 배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요, 배우의 신체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분장이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심지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극적 요소 같은 것인지, 이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배우의 신체다. 그리고 신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연극이다. 그래서 가난한 연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다양한 요소 중에 배우를 가장 중요시한 결과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각광받는 이머시브 공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머시브라고 하는 단어죠. 이머시브라고 하는 거는요, 몰입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관객과 배우, 관객과 무대는 이전까지는 상당히 서로가 절연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객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연극을 관람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최근의 이머시브 공연에서는요, 관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극의 한 장면을 선택해서 볼 수 있고 또 보는 순서도 자기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건물 안에서 하나의 연극 작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장면을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가 배우의 입장이 돼서 공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객의 선택과 참여, 소통을 중요시한 장르죠. 여기서는 관객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해당 시대 및 그 사회에서 특정한 연극 요소가 중시되고 왜 그러한 선택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극사를 학습할 때 고려할 점 몇 가지만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연극 역사 연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 코스는요, 실증적인 접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서 연극사를 공부를 할 예정이죠. 그렇지만요, 사실상 요즘에 페미니즘이라든지 디컨스트럭션, 해체주의라든지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든 다양한 어떤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들, 흐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연극사를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특정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실증적인 접근을 할 예정이지만 이런 방식 같은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연극이 절정기에 오른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사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전체에 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장소 시대에서는 연극의 다른 측면이 중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평가도 궁극적일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각 시대 문화마다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특정 연극이나 극작가가 뛰어나다고 지적을 하거나 과거 특정 공연이 귀감이 된다고 얘기할 때 오늘날 학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무조건 특정 극작가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좋다, 객관적으로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우리가 조심해서 내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의상 서양 연극사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자, 연극의 기원 얘기를 할게요. 연극의 기원과 발달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는데요. 종교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모방, 역할놀이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스토리텔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특정 장르, 희극이나 소극 같은 경우에는 대중연이나 통속적인 이교도들이 해왔던 그러한 이벤트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축제에서 발달되었다는 것이라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의식, 재래에서 발생되었다는 주장은요,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까지 인류학자들이 가장 많이 수용했던 얘기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건의 원인을 초자연적이고 마술적인 힘으로 치부하고 이러한 힘의 도움을 얻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집단 혹은 집단을 대변하는 무당들의 행위와 그 공동체가 소망하는 결과 사이에 연관성을 인식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의식이나 제의로 반복하는 것, 제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제의를 통해서 연극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제의 기원론입니다. 이런 게 되겠죠. 수렵 활동을 하기 전에 추는 춤 같은 거라든지 또 일정한 어떤 제의적인 절차라든지,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기우제죠. 기우제를 표현한 사파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우제를 비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일정한 절차, 그렇죠? 제의, 이런 것들도 다 연극의 하나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제의와 연극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렇죠?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집도하시는 그 집도자가 있고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관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관객이라기보다는 이제 신도들이겠죠. 그렇죠? 얼핏 봐서는요, 예배도 연극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의라든지 예배 같은 것들을 다 유사한 연극 행위다. 그래서 유사 연극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제의는요, 예배와 같은 참석한 사람들의 공동체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거고요. 관객과 행위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연극은 명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초점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연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 장치가 있고요. 무대가 있죠. 그래서 관객들이 그것을 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의, 예배와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무대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다른 장소를 재현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연극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특정한 궁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무대 장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제의는요, 기능적이고 문화적인 목적, 치료나 경배나 애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극과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와 연극은 유사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차이점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연극의 기원 중에요, 두 번째, 모방 역할놀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극이 인간의 모방 본능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시학이라고 하는 저서에서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행위를 모방하고 있다, 모방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다. 역할놀이죠. 롤플레잉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 기원설입니다. 극예술의 주된 기능이 이야기의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바로 연극의 기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스토리텔링 기원론은요,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11세기 무렵에 프랑스의 음유시인 트루바도르라는 이 사람이 되겠죠. 지금 이제 사람들을 주변에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유시인이나 동양의 이야기꾼들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에는 인물 흉내내거나 동작 같은 것을 한다는 등 연극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기원은 스토리텔링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대중연희, 그걸 퍼블릭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요. 대중연희, 그리고 축제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극, 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아주 사람들의 신체, 그렇죠? 배우들의 신체를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희극을 소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극이나 희극 등의 특정 장르는 대중들이 즐기던 오락에서 발달이 되었다. 그래서 노래, 춤, 팬터마임, 곤봉 돌리기, 마술, 공중지배와 같은 여러 가지 광범위한 공연 행사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대중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연극적 요소가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가들은 바로 이런 대중 오락,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대중연희에서 연극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을 피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대중연희의 경우 매 시대 당대의 정통극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돕는 상호적 관계, 보조하는 관계를 맺으며 연극사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는요, 이 정통 연극이라고 하는 게 무대에서 행해지는 정통 연극이 압박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억제되었던 특정한 시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중세의 경우는 그렇죠. 종교적 이유로 연극이 풍기문란한 사회적 상황을 조장한다는 그런 이유로 정통 연극이 많이 위축되었던 시기에 모든 연극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퍼블릭 엔터테인먼트, 대중연희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극이 위축됐던 시기에도 이 대중연희를 통해서 중요한 연극적 요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상호적 관계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까지는 연극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원까지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리스 고전시대의 연극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 연극을 다 마칠 수는 없고요. 그리스 연극 중에서 나중에 이제 코러스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코러스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초기 연극이란 말은요, 우리가 가끔 쓰는데요. 초기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연극, 그 전에 서양 연극의 경우에는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동양 연극은 이보다 조금 역사가 짧습니다. 2000년 정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서양 연극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 유럽의 연극, 요것까지는 우리가 초기 연극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는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르면 15세기, 16세기부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는요, 바로 이 초기 연극 특성이 많이 사라지고, 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예정인데요. 그것이 묶어서 초기 연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중세. 기원전 5세기경에 시작된 고대 그리스 연극으로부터 시작해서요, 기원 후 1500년까지 중세식입니다. 2000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때까지를 보통 우리가 초기 연극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향후 모든 서양 연극의 초석이 되는 것. 바로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극적 관습이라든지 또 연극에 대한 태도라든지 개념이라는 것이 다 태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초기 연극, 이 시기의 초기 연극은요, 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중세는요, 중세는 특히 더욱 그렇지만 종교와 연극은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요소는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물론 종교적인 요소와 세속적인 요소가 특정한 시기에는 예를 들어 종교적인 요소가 세속적인 요소를 압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만 항상 서로 공존하는 관계에 있었죠. 또 하나는요, 중요한 사회, 문화, 정치적 행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그 당시의 사회, 문화, 정치적 행사로서 굉장히 당시의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도 초기 연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초기 연극은 우리가 아주 옛날에 벌어졌던 일이다, 지금과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연극의 한 부분으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요, 현대 연출가들은 가면, 음악, 횃불, 춤, 목소리 등을 이용해서 의식과 리추얼이죠, 제의, 세리머니의 세계를 연극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끌어들여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서 연극이 상업화됐다, 너무나 상업화됐다라고 생각한다면 특정 연출가들은 연극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요소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의 신체, 그리고 그리스 로마 연극에서 있었던 가면, 춤, 목소리 같은 것을 이용해서 상업화된 연극을 비판하고 연극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 현대 연극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러한 초기 연극적 요소 같은 것이 면면이 현대 연극에서 이어져 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명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리스는 이제 기원전 2500년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 본토는 여기죠. 여러분 이제 화면에서 그리스 본토의 지역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고요. 왜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냐면요, 사실상 그리스가 막강한 지위를 차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중해의 상업국이었던 지리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중국, 인도, 페르시아 당대 문명국들의 무역의 십자로 역할을 했죠. 해상 경제가
발달됐고 그 핵심에 그리스가 존재했습니다. 사실 이 지중해, 그렇죠? 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 경제를 두고서 상당히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도 역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에서는 이제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 지중해의 해상길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이프러스, 크레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로 이루어지는 지중해 해상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지위로 올라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여기가 이집트죠. 그리고 이제 사이프러스 섬 여기 있습니다. 크레타 섬,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태리 반도죠. 그리고 이제 사르디니아 섬, 여기에 이르게 되는 이 지역의 통제권을 두고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 당시 도시 국가들이 서로 갈등을 빚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사실 그 해상길을 개척하고 그 당시 중요한 지중해 상업국으로서 존재했던 그리스. 특히 이제 그리스는요, 그 당시 이전 문명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집트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화면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터키, 튀르키예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시리아도 보이게 되는데요. 트로이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얘기하게 될 이제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아테네의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르타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그리스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여러 진행이 되게 되면요,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바로 이 그리스 본토를 점령하게 되고 거대한 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 문명들, 이집트, 페르시아 이쪽에서 진행되는 거죠. 이런 것들, 최근에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같은 이런 제국들, 그리고 지중해 동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문명이 발전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레타 섬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해양 문화를 발전시켰죠. 이런 문명들로부터 그리스 문명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향받은 거는요, 오랜 시기 걸쳐 사회 기술적 변화, 그렇죠? 알파벳의 발전, 그리고 신정과 종교 의례의 발전 같은 것도 모두 다 이전 문명부터 관련이 있죠.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양 연극 발생의 배경이니까 경제적으로 해상길을 개척해서 지중해 지역을 통제했다. 그리고 이전 문명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요, BC 800년경쯤 되면요, 정치, 경제, 사회적 단위로서 폴리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도시 국가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테네라든지, 테베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그리스 본토의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도시 국가들.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8세기경에 이제 그리스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차례로 군주 정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들이 한 군주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족들이 중심인 귀족 정치로 이동했고요. 상당히 많은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기를 틈타서 타이런, 독재자죠. 참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주 정치 시대를 거쳐서 BC 545년에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일종의 참주입니다. 그렇죠? 독재자였는데요. 정치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민의 권리를 확장하고 새로운 법 같은 것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와 정치를 안정화시킨 그런 참주였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시대를 거쳐서 마침내 510년, 기원 전 510년에 민주주의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분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제한적 민주주의죠. 여성과 노예는 제외가 됐습니다. 외국인도 제외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세계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최초의 민주주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그리스 연극의 하나의 토양이 되었다는 것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부분이 그리스 고전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 클래시컬 피리어드, 그리스 황금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것을 황금 시대라고 얘기했는지 나와 있죠. 그렇죠? 기원전 5세기 강력한 도시국가로 부상한 아테네는 그 당시 이제 지도자가 페리클레스였습니다. 문화적 선두주자, 그리고 아까 말한 지중해 해상길을 장악한 무역의 거인으로 부상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스페인, 프랑스까지 식민지를 건설했고요.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은요, 문명적 성취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페르시아와 전쟁을 한 3차례 하는데요. 페르시아와 이제 한 전쟁 중에 마라톤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 이후 나중에 이제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몇 차례 하게 되고 결국 스파르타에 의해서 아테네가 패배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격퇴했던 그 시기 BC 490년부터 스파르타에게 전쟁에서 졌던 아테네가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 중간 시기가 바로 얘기했던 그리스의 황금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의 우수한 비극이 이제 산출이 됐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한 404년 아테네 정치력은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5세기 내내 정치적 예술적으로 특권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다. 워낙 문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압도적인 성취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됐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기원전 338년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케도니아에서 정복이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라고도 얘기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 드디어 고전 시대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게 되면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트로이, 그렇죠? 트로이 도시국가 중에 하나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그렇죠? 이 아테네 지역 근처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된 디오니소스 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되어 있고요. 스파르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오른쪽에 이제 에피다우로스라고 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 헬레니즘 시대 때 극장이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극장 2개는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하나가 디오니소스 극장과 또 하나가 에피다우로스 극장입니다. 모두 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이 점 찍은 거는요. 그 당시 중요했던 도시국가 그리고 지역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은요, 이탈리아 반도의 식민지를 포함해서 지중해 국가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연보가 있는데요. 여러분, 얼만큼 연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연보를 여러분한테 제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크게 흐름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아테네 민주주의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테네 민주주의가 시작됐던 시기가 바로 BC 6세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아테네 연극의 황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그 유명한 3대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아이스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작가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작품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통치 기간이 보여주죠. 이 시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의 황금시대,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황금시대입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정복했죠. 펠로폰네소 전쟁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이 아버지 필립 2세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해야 될 시기는요, 바로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 연극의 황금 시기대, 다시 말해서 고전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들어갈 부분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헬레니즘 시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괄적으로 이 두 시기를 그냥 다 그리스 연극의 시대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습니다. 그 시각에는요, 헬레니즘 시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시대를 이끌었고 대제국을 만들었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마케도니아도 그리스 민족과 동일한 민족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오히려 마케도니아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문화를 오히려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파시켰다라고, 팽창시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모든 그리스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분에서는 연극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 시각이 있지만요. 그리고 로마가 그리스를 병합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 시기가 종말이 되고 로마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 굉장히 연보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쭉 한번 훑어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시기적 흐름 같은 것은 여러분이 혹시 놓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잠깐 와서 이 시기에 뭐가 더 선행됐구나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연극 경연대회가 시작됐던 것이 기원전 534년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죠. 디오니소스 극장이 완공됐던 시기가 여기 있고요. 기원전 325년. 나머지는 이제 다 여러분의 잠깐씩 설명을 한 역사적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스 연극 황금 시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3대 주요 사상이죠. 그리스 시대 때 인본주의, 그렇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피타고라스가 얘기를 했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상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 세 개가 그리스를 지탱했던 주요 사상입니다. 그리고 연극은요, 바로 이 3대 주요 사상의 토대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사상과 예술의 산실이었고요. 철학, 역사, 과학, 수학, 건축, 조각, 연극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그 당시 이 지역을 주도해 나갔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자, 토론 문화가 중시됐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죠. 그리고 대중연설, 그리고 레토릭, 수사 기술 같은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요한 덕목, 정치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주요한 덕목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토론 문화, 대중연설, 수사 기술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연극이라고 하는 예술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자, 아마 이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이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페리클레스가 아까 얘기한 그리스의 황금 시대를 주도했던 정치가죠. 페리클레스를 주도로 해서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원전 432년에 완공된 것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테네의 수호자라고 한 아테네 여신에게 바쳐진 그런 신전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균형 및 비례, 조화, 질서를 나타내는 예술물입니다. 그렇죠? 그림만 딱 봐더라도 여러분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균형미, 비례미, 조화, 질서 같은 것은요, 그리스의 예술, 어떤 예술이든 간에, 어떤 분야의 예술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미덕이었습니다. 가치였죠. 그것을 파르테논 신전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건축된 이유와 파르테논 신전의 어떤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도시의 힘, 아테네의 자부심,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토대 속에서 그리스 연극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 연극의 출현을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기원은요, 부족 예식, 의식, 장례의식, 계절 축제, 종교의식, 경배의식,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이 모두 다 맞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의식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체, 기원은 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에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향연의 신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신에게 바치는 경배 의식 중에 합창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디트람비 코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연극의 아주 직접적인 기원은 바로 이 합창곡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바로 이 건축물이죠. 디오니소스 신에 대한 건축물입니다. 조각이죠. 자, 그리스 연극은요. 그리스 연극은요. 종교 연극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종교적인 재래인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흥이죠. 그래서 종교 축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전돼서 하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결국 두 개가 합체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극적인 축제 기간 동안은요, 정치적 사건들은 다 뒷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거래, 전쟁조차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연극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페리클레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연극을 관람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람 기금을 제정했고요. 그렇죠? 이 기금에 따라서 모든 관객들은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걸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객은 분명 성인 남성과 소년들이었지만 여성과 노예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요, 최근에는 여성과 노예도 관객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 관객들이 아주 쇼킹한 비극적 혹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음란한 희극적 장면 같은 것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자리에 쓰러졌다. 이런 기록 같은 것도 나오는 것으로 봐서 여성도 관객으로 들어와서 관람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디오니소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니소스 축제가 연극 기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디오니시아스 제 혹은 시티 디오니소스. 이거는요, 왜 시티라는 말을 썼냐면요, 전원, 컨트리에서도 이 디오니시아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시티 디오니시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테네 축제는요, 이 디오니시아스제는요, 디오니소스가 아까 얘기한 그 술의 신이죠. 아테네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고요. 3월 말 시작돼서 7일, 8일 동안 거행됐습니다. 아테네의 부와 문화를 과시하는 경우였죠. 디오니소스가 아테네에 도래한 장면을 재현했습니다. 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연극 후원자, 사제들이 바로 이 행렬에 참여를 해서 쭉 도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디오니소스 극장 재단의 희생양이죠.
동물 받침으로써 끝나는 그러한 일종의 재래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스 드라마는 기원전 534년에 바로 이 디오니시아스에서 처음 공연되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암기할 만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디오니시아스에서 원래는 합창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디트람비 코러스라고. 합창 경연대회가 각 부족, 그렇죠? 각 부족들 간에 서로 경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합창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경연대회가요, 연극 경연대회가 추가가 됩니다. 그때 이제 연극을 비극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비극이 공연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기가 지나서 짤막한 풍자 희극, 사티로스 극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추가됐던 것이 바로 BC 486년의 희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합창 경연대회가 있었고 연극 경연대회가 추가됐고, 추가된 드라마는 비극이었고, 그 다음 좀 시기가 지나서 짤막한 풍자 희극인 사티로스 드라마가 추가됐고, 맨 마지막에 희극이 첨가가 됐습니다. 자, 디오니시아제에서 아까 비극 얘기가 남았죠. 이 비극이라고 하는 트레저디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트라고에디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것을 어원을 조금 우리가 나눠보자면요, 트라고스라고 하는 언어와 오이드라고 하는 말이 서로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죠. 이 트라고스라는 것은 산양입니다. 산에 사는 양, 그리고 노래. 그러니까 사냥의 노래라는 뜻이죠. 왜 비극이 사냥의 노래라고 제시가 됐냐면요, 그 당시 사냥은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극의 기원 출처가 제물을 바치는 제의적인 어떤 행위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유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의 기원은 바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그리고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바치면서 노래하는 행위다. 이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의식이었습니다. 재래의식, 종교적인 의식이었죠. 자, 거기서 합창곡의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형태로 발전이 됐죠.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 가지고 연극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리스 화병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고대 연극에 대한 중요한 자료는 바로 이 그리스 화병 같은 것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죠. 이런 자료를 통해서 디오니소스제의 한 부분을 지금 그려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기억을 아마 할 겁니다. 디트람브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어떻게 합창이 어떻게 비극이라고 하는 연극으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람브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디트람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디오니소스 찬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디오니소스 신을 찬양하는 노래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거의 아마 이것이 가장 유력한 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찬가, 여기서는 이제 그림 보게 되면 디오니소스 찬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 찬가, 합창곡이 그리고 합창곡을 할 때면 특별한 어떤 시나리오도 없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디트람브의 즉흥성이 비극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이르게 됐는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는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디트람브라고 하는 찬가, 합창곡이 비극의 모태가 됐고, 그리스 드라마는 바로 그 출처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디트람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디트람브는요, 15명으로 이루어진 남성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 장편 찬양가입니다. 이게
연극에 출처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뒤틀한부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러스 멤버들이 잘 알려진 후렴구를 반복해서 노래하는 동안 코러스 우두머리죠, 리더입니다.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읊어대거나 노래를 부르는 형식이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서사적인 내용이었다. 신과 오랜 시대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것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시인들이요, 그리스 시인들이 코러스와 코러스 장을 위해서 대사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렇죠? 연극 대사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뒤틀한부가 연극적 형태로 발전되는지 볼까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리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하프 연주가였습니다. 시인이기도 했고요. 맨 처음에 이제 뒤틀한부는요, 아까 노래하는, 그렇죠? 합창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합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술 부분과 음악 부분이 서로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구술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리온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술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음악 부분이 시작이 되고 또 그 부분이 끝나고 구술 부분이 시작되고 이렇게 교차하는 형식을 선택을 하게 되죠. 훨씬 더 연극적인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리온이라는 사람 이후에 테스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리스의 배우였지만요, 연극의 최초로 연극을 연출한 연출가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뒤틀한부의 코러스니까 합창단이 되겠죠. 10명 넘는 합창단이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코러스 무리에서 혼자 빠져나와서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본인이. 그리고 한 명의 배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러스가 있다면 집단적으로 노래하는 코러스가 있겠죠. 코러스의 일원이었던 이 테스피스가 이 코러스를 빠져나가서 무대 위에 혼자 서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러스가 되지 않고 배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독백과 대화를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무대 위에 올라간 배우로서 독백. 그렇죠?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놀로그죠. 그렇죠? 혼자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상대가 있죠. 이때 대화의 상대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코러스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혼자 올라가서 코러스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역할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뒤틀한부라는 합창곡이 테스피스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연극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더욱더 가면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피스라고 하는 사람, 이 서구 연극사에 미쳤던 영향 때문에 오늘날 배우들은요, 고풍스럽게 테스피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스피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우라고 하는 것을 고풍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요, 테스피스입니다. 테스피스가 이제 말 끌고 타고 가는 그런 장면, 이제 부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테스피스의 업적 및 영향은요, 아까 얘기했죠. 무대 위에서 혼자, 그렇죠? 혼자 전달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한 사람의 배우였으니까 가면을 바꿔 쓰면서 여러 인물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스피스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할 때 한 인물만 역할을 수행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바꿔가면서 그 테스피스가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때로는 코러스 장이나 코러스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배우에 해당되는 말, 아까 얘기한 테스피안도 있지만요, 그리스어 중에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요, 대답하는 자. 그렇죠? 배우, 대답하는 자. 그렇죠? 물어봅니다. 누가 물어보면 코러스장이나 코러스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테스피안이. 그래서 이것을 히포크리테스, 대답하는 자, 배우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순수 서술체 이야기 전달 형식에서 등장인물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연극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이것이 바로 테스피스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관객들은 극적 갈등을 목격하기보다는 한 명의 배우의 내레이션을 청취를 합니다. 원래 이랬다는 거죠. 대사를 통해서 극적 갈등을 목격하는 그런 것보다는 배우 한 명이 나와서 쭉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대답을 하고 대사를 서로 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보다 연극적인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점점 주제가 복잡해지고 갈등과 성격 부여가 치열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것이 테스피스의 중요한 영향,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디오니소스제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디오니시아제 속에서 합창, 곡이 이제 비극, 연극으로 발전되어 갖고 테스피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외에도 디오니시아제는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원래는 무료 입장이었죠. 나중에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축제는요. 그렇지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공공기금 마련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표를 나눠줌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죠. 자, 이 디오니시아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퍼레이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오니소스 경배의식이 있었죠. 이것이 하루나 이틀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요. 나머지 5일은 드디어 이제 뒤트람부와 연극의 할당이 됐습니다. 종교적 제의에서 이제 무게감이 이제 연극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 5일 동안은요, 그 중에 이틀은 10편의 뒤트람부스 코러스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조금씩 연극의 시간이 많이 할당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3일 동안은요, 비극과 사티로스의 배당이 되는데, 자, 한 명의 극작가가 쓴 3편의 비극이 공연이 되고요. 또 동일한 극작가가 쓴 사티로스극이 그 이후에 공연이 됩니다. 그래서 3편의 비극과 한 편의 사티로스극을 묶어서 4부작. 그 당시 연극이 공연됐던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관객들 볼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배우 그리고 극작가 얘기를 했죠. 관객들은요, 시끄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고 야유하면서 또 배우들을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에스킬로스라고 하는 비극 작가는요, 관객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대피해야만 했었던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몇몇 고대 작가들은 관객이 저질이라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작가들은 관객의 분별력이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관객들의 반응은요, 그 당시 사회의 가치관의 단면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연극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현대 관객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연극 상영은 국가의 담당이었습니다. 상업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 연극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런 모든 과정은 국가가 담당했습니다. 그 중에 아르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담당 행정관입니다. 이 사람이 축제가 거행되기 거의 1년 전이죠. 11개월 전에 연극 작품을 저희가 조금씩 다 리허설을 보고서 선별합니다. 그리고 선별된 극작가에게 코레구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씩 배당을 해서 정해줍니다. 이제 코레구스는요, 굳이 요즘 얘기를 하면 제작자가 되겠죠. 또 돈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부유층이었던 코레구스는 리허설
의상, 음악 반주가 등 코러스와 관련된 일체 비용을 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공연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게 공연, 그리고 그게 성공적이었을 때 받는 것은 바로 이 코레고스라는 사람들은 명예. 특정한 연극이 바로 이런 디오니시아제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극작가뿐만 아니라 그걸 지원했던 코레고스의 이름도 같이 벽에 새겨지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명예이죠. 코레고스는 명예를 위해서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후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레고스 한 사람입니다. 자, 도시행정당국은요, 연극 공간, 시상, 극작가와 배우들의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축제 종료 2, 3일 후에 시상식을 거행했고요. 또 단순히 시상식뿐만 아니라 축제 기간 동안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관객들은 또 재판에 회부되어서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최우수 비극 작가에 대한 시상식도 있었고요. 최우수 비극 연기상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고대 그리스 행사의 전통이 남아 있었어요. 이런 디오니시아스의 제와 똑같은 건 물론 아니겠지만요. 오늘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다양한 연극제, 또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매년 열리는 수많은 셰익스피어 축제 같은 것들은요, 이런 고대 그리스 행사의 전통을 이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미국 콜로라도에서 셰익스피어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2024년에 열렸던 거죠. 아주 극장을 그리스 시대 때 극장과 유사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관객들이 구성이 돼 있고 무대 건물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위에서 마치 그리스에서의 공연처럼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공연을 했죠.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행사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세계 주요 연극제와 축제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요, 이런 축제 같은 것은, 이런 연극제 같은 거는요, 연극이 삶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단히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관객 상호들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연극과 신화의 관계인데요. 바로 그리스 연극들은 어디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왔을까, 소재를 가지고 왔을까? 그리스 신화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극적 행동, 또 독특한 등장인물들의 성격, 그리고 갈등 구조 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아주 훌륭한 소재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유상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었고요. 다수의 그리스극, 특히 비극의 소재였던 이야기들이 누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요. 이거를 그리스 연극이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호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일리아드에서 장편서 사시 일리아드에서 다룬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오디세이에서 다룬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귀한 이야기 등이 인기가 있었죠. 트로이라는 영화에서 트로이 목마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상당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자, 그리스 비극 작가들을 살펴볼 순서입니다.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 우리가 여전히 읽고 공연하는 드라마가 모습을 나타낸 건 기원전 5세기였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극작가는 3명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비극작가 3인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이스킬루스라고 얘기를 하고 쓰는 사람도 있고요.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더스, 이렇게 3명이죠. 나이 순서도 대충 이런 순서입니다. 아이스킬루스가 제일 큰 형벌이고요.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더스가 막내죠. 다 작품의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진은요, 에우리피더스의 헤큐바라고 하는 그런 연극인데요.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가 공연을 했습니다. 유명한 영국 여배우 바네사 레드그레이브죠.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주연을 맡아서 열연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거 그리스 비극들은 현대 극장에서 개작되거나 현대식으로 조금 고쳐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스킬로스 얘기를 할까요? 그리스 드라마의 창시자고요. 서양 드라마의 아버지입니다. 귀족 가문 출신이 있고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90여 편을 만들었지만 7편 정도밖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작품이 있죠. 이 중에서 오레스테이아 3부작이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 오레스테이아 3부작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은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이스킬로스 극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웅장하고 지적인 주제죠. 그리고 구조 또한 강력합니다. 극적입니다. 인물들은 어떤가요? 영웅적이고 엄격합니다. 문체는요, 고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스킬로스 극의 과연 핵심적인 기조, 분위기가 뭐냐,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힘, 그것이 운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불러일으키는 우주적 공포에 직면한 고독한 영웅. 이것이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웅장하고 지적인 스케일, 극적인 구조, 그리고 영웅적인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코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코러스를 약간 줄였어요.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굉장히 중요한, 아까 테스피안이 처음으로 코러스에서 빠져나와서 무대 위에 선 최초의 배우가 됐다고 그랬죠. 한 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 서 있었다면 아이스킬로스의 연극에서는 또 한 명의 배우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는 2명의 배우가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코러스와 대사를 주고받는 딱 한 명의 배우에서 이제는 또 한 명의 배우를 무대 위에 올려놨다. 이런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포클리스입니다. 소포클리스는요, 부유한 아테네의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장군, 그리고 사회 지도자, 대사, 굉장히 아테네의 사회 행정 전반에 걸쳐 관여한 사람이죠.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포클레스의 연극들은 최근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공연되는 하나의 굉장히 인기 있고 아직까지 많은 주제와 이런 것들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티고네도 유명하지만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왕, 킹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입니다. 자, 주제는요, 신적인 질서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입니다. 특히 두 번째, 고통을 통해 신의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니까 신의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인간이 발견하는 과정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그 안에 수반되어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고통을 통해서 신의 행동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주인공의 비극은 불완전한 지식이나 상반된 주장을 토대로 한 결정과 행동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정교하게 잘 짜여진 플롯 구조. 플롯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인물들도요, 개성적이고 복합적입니다. 아까 아이스킬로스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요, 무대 전면, 그렇죠? 무대 건물 전면에 그림 같은 거, 채색되어 있는 장치, 이런 것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소포클레스입니다. 코러스는요, 다시 12명, 아까 아이스킬로스가 15명에서 12명으로 줄였다고 했는데요. 이번 12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 한 명 더 추가했습니다. 비극에 3명의 배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대 위에 3명의 배우가 등장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 전개와 등장인물 간의 갈등이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세 편에 연관된 작품들을 3부작으로 묻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 소포클리스는요, 1부작을 선호한 그런 작가였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대표적인 오이디푸스 왕이죠. 그렇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친모와 결혼한, 신의 운명이죠. 그것을 도저히, 거스릴 수 없었던 자신, 나중에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눈을 지금 뽑고 고통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이디푸스 왕 줄거리 잠깐 볼까요? 성장해서 부왕을 살해하고 친모와 결혼하게 된다는 신탁을 갖고 태어난 오이디푸스는 산중에 버려졌으나 양치기의 손에 구조되어 코린토스 왕과 왕비의 손에 양육되었다. 성장하여 자신의 신탁을 맡게 된 오이디푸스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되는데, 정작 자신이 양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노상에서 만난 낯선 자와의 시비 끝에 그를 살해하게 된다. 자신이 살해한 자가 자기 친부임을 모른 채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의 비밀을 풀고 테베의 왕위에 올라 친모인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게 된다. 테베의 역병이 퍼지고 이 역병은 선왕을 죽인 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풀린다는 신탁을 듣고 살인범 추격에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마침내 오이디푸스는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이 도시의 전염병의 원인이고 아버지의 살인자고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경악하게 되고, 이오카스테는 이 사실을 알고 자살하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이오카스테의 보석에 박힌 핀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게 되는 거죠. 자신을 도시에서 추방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대사는요, 죽음의 침상에서 자신의 삶이 고통 없는 추억이었음을 알기 전까지는 그 아무도 자신의 행운을 믿지 말라. 무슨 얘기냐? 이 작품이 끝날 때 지금 코러스가 이런 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운명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인간이 파멸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소포클리스는 아무런 설명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과 운명을 결정하는 외부 세력 간의 갈등과 대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잠깐 이후에 보시게 될 이 동영상은요, 1957년 영화에서 오이디푸스 왕을 공연했던 더글라스 캠벨이라고 하는 배우가 오이디푸스 왕을 공연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의 끝부분인데요. 그냥 부담 없이 보시고,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배우들이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어투라든지 그들의 행동이 얼만큼 무대에 있어 절제되어 있는지, 코러스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잠시 감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Throw me into the sea where you will never look upon me more. Here Creon comes at a fit moment. Ask of him what you will, help or counsel, for he is now in your place. He is king! King! What can I claim of him, having been altogether unjust to him? I have not come in mockery, Oedipus, nor to reproach you. Lead him into the house as quickly as you can. Do not let him display his misery before strangers. I must obey. But first, since you come in so noble a spirit, you will hear me. Say what you will. I know that you will give her that lies within such a tomb as befits your own blood. But there is something more, Creon. Watch over my daughters, Creon. If it be lawful, let me touch them with my hands. Grant it, Prince. Grant it, noble heart. I would believe, could I but touch them, that I still saw them. But do I hear them sobbing? Has Creon pitied me and sent my children, my darlings,
Has he done this? Yes. I ordered it, for I know how greatly you have always loved them. Then may you be blessed, and may heaven be kinder to you than it has been to me. My children, where are you? Come hither, hither. Come to the hands of him whose mother was your mother, hands that put out your father's eyes, eyes once as bright as your own. He who, understanding nothing, seeing nothing, became your father by her that bore him. Ah, son of Monoikeus, listen. Seeing that you are the only father now left to them, for we, their parents, are lost, both of us lost. Do not let them wander in beggary. Are they not your own kindred? Do not let them sink down into my misery. No, pity them, seeing them utterly wretched in helpless childhood if you do not protect them. Show me that you promise, generous man, by touching me with your hand. My children, there is much advice that I could give you were you but old enough to understand it. But all that I can do now is to bid you pray that you may live wherever you are let live, and that your life may be happier than your father's. Enough of tears. Pass into the house. Banish me from this country. I know that nothing can destroy me, for I await some incredible fate. It is time to lead me away. Go, but let your children come within. No, do not take them from me! Do not seek to be master. You won the mastery, but could not keep it to the end. Make way for Oedipus. All people said, that is a fortunate man. And now what storms are beating on his head. Call no man fortunate that is not dead. The dead are free from pain. 자, 에우리피데스죠. 마지막 3인방 중에 마지막입니다. 부유층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테네 정치와 사회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92편의 작품을 창작했고요. 5편만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요,
독창성과 독립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에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만을 보기 위해서 그 장을 방문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메디아라고 하는 작품도 유명하고요. 히폴리투스, 그리고 뭐 트로이의 여인들, 바쿠스의 여신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비극 작가들에 비해서 덜 숭고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리고 훨씬 더 사실적입니다. 개인적인 주제와 대화체적 언어, 세속적 인간관계를 탐색합니다. 자, 이제 신에 대한, 그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드라마에서 훨씬 더 세속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세속적 인간관계를 탐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우리피데스를 현대적인 극작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만화했던 전쟁의 목적, 그리고 사회적 행위, 여성의 지위와 왜 사회가 이렇게 잔혹한지에 대한 이유 같은 것을 탐색하는 등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또 세속적인 관심을 많이 드러낸 그런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습타파적인 관점을 유지했는데요. 그럴듯한 여성 인물을 창조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동정적인 시각이 있었고요. 신들을 회의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철학적 탐구는 조금 이전 작가들에 비해서 뒷전으로 갔고요. 빠른 역전, 다시 말해서 사건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계략,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사건 등 비극적인 상황에 멜로드라마와 희극을 혼합했습니다. 그래서 멜로드라마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생전에는요. 그 이유가 사실 역으로 본다면 가장 현대적인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일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실적인 인물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약한 플롯, 코러스의 축소, 구설수에 올 정도의 주제, 그리고 희극과 비극의 혼합, 그리스 신들을 쉽게 타락하기도 하는 인간의 수준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들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런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바로 에우리피데스를 가장 현대적인 극작가로 보는 그런 시각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거는요, 메디아이죠. 바로 에우리피데스의 메디아입니다. 런던 공연에서 메디아 역을 맡은 피오나 쇼라고 하는 여성 배우가 자기가 살해한 아이를 안고 가는 모습. 역시 메디아는 오늘날 가장 많이 공연되는 에우리피데스의 연극 중에 한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러스인데요. 이 코러스는 기원전 5세기 거의 모든 그리스 극작가들이 코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코러스의 수를 축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하는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코러스를 사용하지 않은 작가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디다스 칼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문 훈련사, 코러스를 훈련해주는 훈련사를 고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죠. 코러스의 규모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치를 보지는 못합니다. 원래는 50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에서부터 아이켈로스 시대에서는 12명으로 줄었고 소포클레스가 다시 15명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보는 견해가 조금 유력합니다. 비극과는 달리 희극은 코러스가 더 많았습니다. 24명에 달했고요. 종종 이중 코러스제를 운영해서 12명씩 두 조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코러스 간의 갈등, 코러스 간의 대화 이런 것이 진행이 된 거죠. 자, 오른쪽은요. 영국의 피터 홀이 연출한 런던 국립극장의 바카의 공연의 한 장면입니다. 코러스가 춤과 독특한 의상을 통해서 시각적 요소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죠. 그럼으로써 코러스를 한 집단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코러스의 역할은요, 굉장히 많은 극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 극의 등장인물로서 충고하고 의견도 표현하고 질문도 했고 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어난 사건,
정보를 일어날 사건의 정보를 제시하거나 이미 일어난 사건을 해설하거나 또 등장인물과 대사를 교환하거나 무대 밖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거나 이런 일을 했고요. 사건의 윤리적이고 사회적 틀을 확립하였고 그게 행동을 심판할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비극의 경우는요. 남자 또는 여자 주인공이 통치하는 도시국가의 백성 역할을 보통 했습니다. 한 집단으로서요. 희극에서는 환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을 볼 텐데 그 희극에서 등장하는 코러스들은요.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새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아주 컬러풀한 옷을 입고 환상적인 모습으로 등장해서 시각적 흥미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 동작, 스펙터클, 노래와 춤을 더해줌으로써 극적 효과를 제공했습니다. 또 관객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도록 막간 휴식, 행동을 지연시킨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건과 등장인물에 반응하면서 자주 극작가가 원하는 이상적인 관객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과의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관객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극작가들은 코러스를 효과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재미있게 들었는지요? 맨 마지막 부분은요, 영국의 국립극장에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학자 몇 명이 나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리스 연극의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짤막한 동영상인데요.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머릿속에 좀 두면서 중간중간에 코러스의 모습이라든지 또 소품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에 대한 시각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그 당시의 연극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There are two main ways in which we know about ancient Greek theatre from classical Athens, where all the plays were originally produced. The first is the actual texts themselves. We're incredibly lucky, if you think about it, that we've got no fewer than 30 texts of Greek tragedies, and we've got 12 or 14 of Greek comedies. That's a very great deal. I mean, that's almost equivalent to what we've got of really good Renaissance drama. We also have ancient sources that tell us about drama, about the funding and the politics and the organisation of theatre. There's also the archaeological remains, remains of theatres themselves. There's also quite a few good pots. The ancient Greeks loved to paint theatrical scenes and scenes from their famous myths on vases, and we think they probably actually sold them at sort of touristy shops near the theatres so you could take one home with you after you've been to see the play. The actual context is the Festival of Dionysus, which happens annually in around our March or April, which is when the sailing season starts and people can come from all over the Greek world. It is a massive event. It's like the Olympics plus the Oberammergau mystery plays plus the Super Bowl all rolled into one. The Greeks loved competition. In every aspect of their life they competed. And in the Festival of Dionysus, each of the three tragic playwrights would be competing against one another, and each would be sponsored by a rich man who would pay for the production simply for the glory of the state. And then a jury, specially selected, would vote on what they thought was the best play. If your team won, your name and the playwright would be inscribed on the wall in the theatre and you'd be remembered forever. There was no money, it was about glory, and that's why people did it. There were three types of drama in ancient Greece: tragedy, comedy and satyr plays. There's theatre where the masks are quite ugly and the characters are quite low class and it's comedy, it's funny. Then there's tragedy where the characters are very beautiful usually. The masks as we see them painted on vases are exquisitely lovely to look at very often, and that is tragedy. After each three tragedies on each day, there would also be a thing called a satyr play. A satyr was a mythical beast, half man, half goat, and these were very rude comedy plays.
Antiquity decided that there were 4 really classical Greek playwrights. There were 3 tragedians and 1 comic poet, Aristophanes. The 3 tragedians were called Aeschylus, Sophocles and Euripides. They were all Athenian citizens. They all worked to produce their great plays in the same century, the 5th century before Jesus Christ. Traditional Greek theatre was open air and was built into the side of a hill. So the spectators sat in a semicircle up the hillside, and at the bottom of the hill was a flat area called the orchestra, which is Greek for dancing space, where the chorus would have performed. And behind that, a raised stage area and some buildings for the actors. Some modern theatres have been deliberately built in order to imitate, in some respects, the ancient Greek theatre. The Olivier Theatre at the National, for example, was actually modelled on Epidaurus, which is the best and earliest surviving stone theatre on a big scale in ancient Greece. This means that you have an approximately circular space, which is open and extends to some extent into the audience, and you have tiered seating in a semicircular or horseshoe shape around it that rises up. As an actor working on a stage like the Olivier, because of the wrap-around nature of the audience, it feels like you are connected more strongly to the people you'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and tell the story to. Masks are another aspect of the theatre that students find puzzling and why they did it, and there are all kinds of false stories you might hear about why they did them. They wore masks because it was a religious ritual, and because that was the way it had always happened. If you've ever seen certain kinds of African dancing, which is actually related to Greek theatre in some ways, the mask is part of it. You're worshipping Dionysus. Part of worshipping Dionysus is you wear the mask of the reveller, you wear the mask of the celebrator of the theatre in that way. The mask was also really useful because it enabled you to change character. And only 3 performers performed all the speaking roles in Greek theatre, and so you come on with a different mask, with different hair and so on. The chorus is one of the hardest aspects of Greek drama for modern audiences to relate to. It's important to realise that Greek drama grew out of a long-standing tradition of choral song and dance. The ancient Greek chorus serves 2 fundamental roles for the whole theatre experience. The first is just fun. It's wonderfully exciting. The ancient Greeks always talked with great excitement about the moment when the chorus would start up. You had 12 incredibly well-trained, singing, dancing young men dressed up in all sorts of exotic costumes and masks, doing really excellent performances. Pretty much like you see in a West End musical, to be perfectly honest. I mean, it might be sad, but that's the sort of skill and excitement that you'd have liked. So it's not a matter of a boring interlude between the real action at all. It's actually highlights. The other thing that the chorus did, though, was provide the perspective of the community on what was happening. So we don't just get Creon and Antigone fighting about whether there's a burial. We get the citizens of Thebes, the whole city actually, represented by those 12 citizens. So Greek tragedy is fundamentally political because it's got this constant interaction between all of us and the top guys. And that is something that's very much missing from many later types of theatre. When you get to be involved in doing a Greek play or something to do with the Greek theatre, you're going right to the very soul and beginnings of all of drama. That's a great thing, to be part of something that was and is still very, very important to traditional storytelling.